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일과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기업과 CEO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비구이 위한 디폴트, 대통령 특별 지시, 마지막으로 재벌 총수 연봉킹 관련 기업과 사람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 위안의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 위기의 파장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금융권으로까지 충격파가 번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뜩이나 중국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무너뜨릴지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지금 비구이 위안에 투자한 신탁 회사들까지 좀 빨간불이 들어왔다고요, 벌써? 네, 비구이 위안이라는 중국의 부동산 회사의 이 디폴트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지금 이 중국의 신탁 회사들이 지금 돈을 갚지 못하는 이런 사태로 비화가 됐는데요. 신탁 회사라는 게 고객 자산을 맡아서 그 자산을 금융시장이나 정fon시장 이런 데서 자금을 굴리고 만기가 되면 돌려주고,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고객이 원하면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돌려줘야 되는 게 신탁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을 신, 맡길 탁. 그런데 이 신탁 회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것은 금융 흐름에 상당히 중대한 마비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비구이 위안 같은 이 회사들은 부동산 회사로 자기들이 채권을 발행한 채권을 제때 갚지 못하니까 채권 갖고 있는 회사들에게만 타격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신탁 회사까지도 돈을 못 준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일반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 투자 신탁 회사들이 이렇게 돈을 못 주느냐 하면 이 신탁 회사들이 바로 비구이 위안에게 돈을 빌려준 회사예요. 어떤 식으로 돈을 빌려줬느냐. 채권을 사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비구이 위안이 채권 돈 못 갚겠다 이러니까 그 돈을 못 받는 중국의 신탁 회사들이 우리는 돈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 이렇게 사실 신탁 회사들도 디폴트를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신탁 회사에 돈을 맡겼던 회사들, 개인 투자자들도 있지만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맡겼습니다. 거기서 역시 그 신탁 회사로부터 돈을 못 찾으면 그 신탁 회사도 누군가로부터 빌렸을 텐데 그 돈을 못 준다 이러면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하나의 물결이 만 개의 물결로 확대된다는 일파만파처럼 확대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비구이 위안에서 신탁회사로, 신탁회사에서 기업과 가게로 이렇게까지 줄줄이 경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금융의 부도는 한 기업의 부도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사실상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은 자기가 빌려준 돈만큼에서 부도를 내고 또 그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데 반해서 금융은 이렇게 서로가 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2의 리만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라고 뉴욕 증시에서 이런 경고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만이라는 게 리만 브라더스라는 세 형제가 만든 미국의 투자은행이었습니다. 요게 오늘날 JP 모간이라든지 또는 모간 스탠리 뭐 이런 데하고 견주는 미국의 4대 투자은행이었습니다. 저게 2008년에 나가 떨어지면서 JP 모간만 망한 게 아니라 JP 모간에 돈 빌려줬던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흔들거렸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게 왔거든요. 그게 2008년 당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과 원인은 뭐 조금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한 비구이 위안 사태가 오고 있다. 사실 모간 스탠리도요. 부동산에 돈을 대출했다가 모기지 샀다가 그것이 부도가 되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된 것이거든요. 지금 비구이 위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푸른 개수나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벽대원이라고 하죠. 예. 네. 비구이 위안이라는 이 부동산 회사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니까
제때 돈을 줄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변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30일 내에 B구의 위안이 돈을 갚을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사태는 의외로 좀 소강 결거나 사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디폴트가 안 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위해서는 이제 양후의 위안이라는 이 오너, CEO 겸 창업주의 딸 양후의 위안 이분의 개인 사재를 터느냐. 또 본인 배당금까지 지금 내놓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니까 그 자산을 굴려서 또 다른 데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사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헝따 사태 같은 경우가 크게 확산이 되지 않은 게 헝따는 계열사가 많았거든요. 계열사가 다 팔았지 않습니까? 팔아서 메꾼 거예요. 헝따는 아직도 디폴트 나지 않았어요. 위기로만 여러 가지 갔죠. 자, 그런데 B구의 위안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계열사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는 당시 헝따 사태보다 좀 더 확대될 수가 있다. 더군다나 B구의 위안은 부동산 거래 규모가 헝따의 최소 4배, 그리고 6년간 중국에서 부동산 거래 1위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시진핑 정부가 부동산 규제하면서 건설 회사들이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은행 대출 막히니까 신탁사에 대한 의존도가 또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이제 리츠에 투자를 할까? 결국은 자금 조달이 좀 악순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리츠라는 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리츠 상품들이 선거시장에 일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리츠의 발전 속도가 좀 늦은, 그래서 비중이 좀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은 리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을 이제 공동 소유 겸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요. 중국이 그동안에 그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또는 금융 안정을 위해서 은행들이 서서히 대출을 줄였습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많이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여기에 은행 줄인 것만큼 같이 줄였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가서 신탁회사 돈을 많이 끌어왔거든요.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6년에 한 얘기입니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방주 부차오라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방주불초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나요? 예, 방주불초. 예. 우리나라 한때 김현미 장관이 저 말을 수입해다가 한국에서 뭐 집은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투자할 사람은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런데 집은 반드시 살아야만 된다? 뭐 그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교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주불초, 앵커는 굉장히 진도를 많이 나가셨군요. 그러니까 빵주 뿌차오 저 어록을 내면서 그때부터 부동산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은행에서 돈을 못 가져오니까 제2금융권 또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사채까지 얻었었는데 그게 제일 많이 쓴 곳이 리츠예요. 그럼 리츠 자산을 소액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연쇄 부도가 나올 수도 있다. 중국 이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은 8년 만에 이 방주 부차오라는 이 말을 강령에서 삭제했어요. 기조가 확실히 변했어요. 이게 체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다가는 부동산이 완전히 무너지겠다. 중국 정부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상당히 선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조금 늦었던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게 지금 코로나 봉쇄까지 겹치면서 아주 고성장의 연쇄고리, 선순환의 고리가 깨진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시진핑 정부도 우려가 큰 게 뭐 이렇게 기조 변화를 강령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인민은행이 급히 금리를 내렸는데 이것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민은행이 우리 광복절날 전격적으로 뭐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단기 정책금리를 내렸죠. 0.1%포인트를 내렸는데요. 지금 중국이
환율 때문에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참 그동안에 많이 자제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인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환율 때문에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내린 것은 자 지금 시중에 연쇄 부도 디폴트가 되면 돈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족한 유동성을 인민은행이 중앙정부가 풀겠다라는 그런 과감하게 유동성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신호등 그런 차원에서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또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가뜩이나 외국 자본이 지금 중국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 외국 자본의 FDI 투자나 중국의 그 금융 투자를 더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정부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선택입니다. 딜레마에 상당히 처해 있는 중국 정부의 모습 이번 금리 인하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회사가 있어요. 네. 시노오션이라는 오늘의 지금 키워드인데 시노오션이라는 이 중국의 부동산 회사인데 이게 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아니라 디폴트 돈을 갚지를 못한 걸 일단 부도라고 그러는데 법적 부도는 30일 여유를 주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동안에 삐꾸이 위엔이나 헝따, 완따 이런 회사는 다 민간업체예요. 그런데 시노오션이라는 회사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이 시노오션도 채권을 만기에 갚지를 못하는 이런 사태가 터졌습니다. 국유까지요. 예, 네. 그래서 국유 부동산 회사 너무하죠. 그래서 시노오션 사태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황 박사님께서 또 자세히 전해주시고요. 네, 중국 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이유는 다르지만 국내 건설 부동산 업계 역시 요즘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발 부실아파트 사태가 터진 이후에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이 구조적인 이유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카르텔이란 말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박사님, 저는 역대 광복절 경축사에서 카르텔이란 말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좀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느닷없이 이권 카르텔 문제가 언급이 돼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건설 이권 카르텔 문제가 심각하고 또 정부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본인이 이 이권 카르텔을 가벼이 보지 않겠다라는 어떤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현재 대통령 경축사, 광복절 경축사의 얘기를 보면요. LH를 지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설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건절해서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겠다. 또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난히 자유시장 경제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유가 결국은 국정농단과 같은 이런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자유 경쟁 체제가 존속할 수가 없거든요. 성립이 불가능하죠. 네. 네, 그렇고 또 하나 이제 광복의 세상, 이것은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세상, 안전하게 잘 사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아니 자기 집 공사가 그 뼈대가 철강이 안 들어 순살 아파트 속에 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시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광복절 이 경축사가 나오자마자 파라과이에서 긴급 급전이 날아왔어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예, 지금 네.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파라과이 순방 중이거든요.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도 있고 파라과이에 지금 경전철 그 건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일즈맨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대통령의 경축사에 화합을 해서 바로 지금 즉각 LH의 전관 싹쓸이 용역에 대해서 전면 중단 지시를 했고 LH는 바로 중단하겠다 했습니다. 지금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LH에 근무하던 사람이 전관들이 나가서 설계회사나 건설회사에 들어가 있고 그 건설회사에 LH가 모든 것을 몰아준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임대아파트는 지금 LH가 집중적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아파트의 이권 카르텔의 먹이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순살 아파트. 거기서 부실이 벌어진다. 예, 네. 지금 순살 아파트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 보면 SM 삼한건설 굉장히 알려진 회사죠. 대우산업개발, 한신공영, 또 저기 DL 대림 아닙니까? 이런 회사들까지도 뭐 들어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이 회사들은 사실상 시공업체로 자신들은 좀 억울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뼈 없는 아파트를 지으면 그것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몰라서는 안 되죠. 예, 몰랐으면 그 회사에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회사들도 지금 모두 지금 그리고 이 회사들 이름을 믿고 입주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그 와중에 LH가 책임을 지고 저 임원들을 우리 사표내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예, 그런데 이미 그만둔 임기 만료된 사람 또 한 달 내에 그만둘 사람 마치 뭐 대단한 책임을 지고 사표 내는 것 이것은 일각에서는 꼼수라고 그러는데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풍토하에서는 결국 혁신이 되겠느냐.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결국 카르텔을 막아낼 수 있겠냐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0월까지 이제 어떤 국토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카르텔 혁파 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혁신이 안 되는 혁신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계 소식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재벌 총수는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 이 부분들 궁금하시죠? 상반기 주요 그룹 총수의 보수를 살펴보니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연봉 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사님, 신 회장 반년보수 100억 원이 넘던데 어디서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1년도 아니고 6달만 일해서 112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부럽네요. 정말 신의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는 보수만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 뭐 따로 어떤 카드를 썼다든지 법인 카드를 썼다 이건 다 제외한 겁니다. 야, 근데 신동빈 회장 우리나라에서 상반기에 돈을 가장 많이 번 재벌 총수님이 되셨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7개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셨어요. 한두 회사도 아니고 무려 7개입니다. 롯데 지주, 롯데 물산, 롯데 케미칼, 롯데 쇼핑, 롯데 호텔, 롯데 웰푸드, 롯데 칠성 음료 한꺼번에 얘기하기도 좀 숨이 차죠. 이 회사에 모두 임원으로 등재가 돼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도 좀 줄어든 겁니다. 신동빈 회장은 원래 10몇 개씩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좀 자제해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 7개 회사에 하루에 하나 출근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면에서 결국은 뭐 급여 받기 위해서 회사에 돈 많이 받기 위해서 이름만 올려 놓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롯데 측은 책임 경영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지금 이 인플레 또 금리 인상 속에 일반 급여 생활자들 급여가 상당히 많이 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벌 총수들 급여는 이렇게 펑펑 뛰고 있는 것을 볼 때 조금 이 양극화에 대한 소외감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리신 게 아닐까. 예. 다른 총수들은 어때요, 박사님? 예, 그다음에 이제 랭킹을 보면요. 롯데가 1등, 그다음에 두산이 2등, 박정원 회장이 2등, 3등이 LG 구광모 회장이 3등, 또 조은태 회장 한때 회사가 부도 위기에까지 갔던 한진그룹의 이 조은태 회장도 다시 받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삼성은 이재용 회장은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상당히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대 기업 급여 수준을 보면 이재용 회장은 제로. 그다음에 이제 부문장들, 부회장과 사장급들은 뭐 9억에서 10억 정도. 그런데 제일 밑에 부사장이란 분이 28억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름이 장우성인데 급여 우승을 하셨어요. 네? 이 장우성 부사장님은 왜 그러냐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에 스카우트해 오신 분인데 업적 성과에 대한 실적 보수를 줬다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뭐 여동생 이렇게 다 가져가서 오나 일가만
82억을 가져갔다. 이런 합쳐서. 어떤 대목들이 주목을 끕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하나하나 명단 천천히 들여다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